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대만을 위해서 왜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야? 이런 입장인 거죠. 기존의 미국의 세계 전략하고는 굉장히 다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 어쩌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대만을 중국이 점령을 하고 나면 소위 불침 항모가 되는 거예요. 침몰되지 않는 항공모함인 거죠, 거기에. 거기가 중국의 군사기지가 되고 나면 서태평양은 중국게 되는 겁니다. 기존의 미국 동맹국들의 입장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줄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중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미국 편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못한다고 봐요. 최근 이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랜 기간 평화로웠던 지구촌이 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불안한 상황이 든 건가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 본격적으로 덤비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도를 보시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미군 주둔지예요. 정말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경찰서, 파출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이라고 하는 이 세계 경찰이 세계 곳곳에다가 파출소, 경찰서 이런 걸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미국한테 덤빌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사고를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기껏 사고를 친다는 게 테러 정도를 하는 것이지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린다든가 이렇게 할 수 없었다. 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1991년에 소련이 붕괴가 됐잖아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련이라는 나라가 핵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소련 편에 가서 서 있는 나라들은 대놓고 미국에 덤비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대리전도 벌어지고 이랬었죠. 그런데 소련이 붕괴가 되고 나서 붕괴된 소련은 지금의 러시아입니다만은 덤빌 나라가 누구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부른 거죠. 미국에 의한 평화의 시대. 이거는 세계 사람들이 평화로워졌기 때문에 평화가 온 것이 아니고 누구도 미국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없었기 때문에 유지된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찰 역할이 이제 시원찮아진 겁니다. 곳곳에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어서 덕분에 평화가 유지가 됐었지만 거기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어떤 구멍이냐? 중국이라고 하는 구멍이 생긴 겁니다. 중국이 그 이전까지는 사실상 대륙 국가였어요. 바다로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국이 본격적으로 바다로 나가는 해양 국가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해군 함정들을 엄청나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 남중국해에 막 점령을 하고 대만도 포위하고 막 이런 식의 이제 군사작전을 벌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중국 본토에다가 미사일 기지도 엄청 두고 미사일 숫자도 많아지고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마하 10까지 가는 이런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그런 미사일, 이건 막아내기도 매우 힘든데 그 미사일까지 중국은 엄청난 숫자를 가졌고 핵무기도 있는 상황이고 그 군사력을 가지고 대만을 본격적으로 점령을 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또 남중국해를 실질적으로 거기를 점령을 해서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하고 본격적인 충돌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통과하는 화물선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느낄 정도가 되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유지해 왔던 것은 사실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군, 또 한반도 미군, 필리핀에 주둔해 있던 미군 이런 것들에 의해서 누구도 군사적 행동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라는 세력이 워낙 커지다가 보니까 기존의 미군 가지고는 그 중국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잘못하면 중국이 태평양으로 지금 군사적으로 치고 나오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어떻게든 여기를 막아야겠는데 기존의 미군 기지를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군사력 증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로 군인을 뽑아서 새로 무기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군비 증강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아닌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데 있는 미군 군사력을 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동아시아 지역으로. 그래서 빼기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어디서 뺐느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했잖아요. 또 중동에서도 본격적으로 미군을 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중동에 미국이 해왔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국교 정상화를 시키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미국이 거기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동에서 군대를 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좀 잘해봐라. 거기 전쟁하지 말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손을 잡게 하고 그렇게 손을 잡아서 이란을 견제하도록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 이전에는 뭐였느냐? 미군이 직접 가 있었던 거죠. 이 중동에. 그런데 그것도 빼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벌어진 일이 뭡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를 뺐더니 당장 러시아가 푸틴이 보고 미군이 빠졌네? 그럼 한번 해볼까?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본격적으로 벌리게 된 거죠. 그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자기 영토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다시 자기 위성국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동안 못했단 말이죠. 왜? 미국이 무서우니까.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뺐어요. 너 군사적으로 잘 안 되는 모양이구만. 다시 못 오겠지 그러면 하고 친 거예요. 미군이 빠진 자리인 거죠. 군사적인 공백입니다. 또 중동에서 군사적 공백이 생기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쳤잖아요. 그 뒤에는 이란이 있는 겁니다. 그 후티 반군도 또 들고 일어났어요. 이란이 직접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한 거고요. 이게 다 미군이 빠져나간 그 군사적 공백, 힘의 공백, 그거를 채우고 들어온 거거든요. 어디에든 간에 그동안 평화라고 하는 게 미국이 무서워서 유지되었던 평화인데 그 미국이 이제 덜 무서워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이 강해졌고 군사 강국이 된 거고 동아시아에서의 패권 국가가 되고 싶어 하는 거고 미국을 몰아내고 싶어 하는 거고 미국은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고 그러려니까 세계에 퍼져 있던 군사력을 동아시아로 집중하게 되는 거고 곳곳에서 지금 전쟁들이 터져 나오게 된 거죠. 심지어 우크라이나, 중동 이게 가장 눈에 띄지만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도 지금 뭐 곳곳에서 전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다른 지역으로도 갈 거고 동아시아에서까지 이런 전쟁이 터진다면 그거는 세계 대전일 가능성이 높죠.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양강이 유독 동아시아에 집중하는 이유, 즉 중국이 호시탐탐 대만을 계속 노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며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궁금합니다.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본격적으로 바다로 진출하는 이유는요, 패권 국가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오쩌둥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중국이 바다로 나올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대륙 국가인 거고 그렇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은 이 나라는 무역을 하는 나라가 아니었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는 자급자족을 하는 나라였어요. 청나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주변 국가들하고 뭔가 무역을 하기는 했죠. 근데 그거는 다 조공무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중국 사람들이 중화가 만들지 못하는 물건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중화는 만들 수 있어. 주변 국가들은 그러니까 다 신화 국가들인 거죠. 다 너희들 내 발밑에 있는 나라들인 거야. 너희들 필요한 거 있어?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와서 엎드려. 라고 하는 게 조공무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 조선도 그랬었지만 특산품을 갖다가 황제한테 바치면 황제가 그래 가상하구만 해서 이제 필요한 거를 내주는 그런 방식의 무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역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뭘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육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장, 위구르 그런 데까지 다 가서 점령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1979년 80년대 소위 개혁 개방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무역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특히 수출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원재료들을 엄청나게 수입을 해야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게 된 거예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배를 갖는 나라가 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다가 보니까 바다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고 그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미국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들어오게 된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은 정말 자존심 상하는 지경인 겁니다. 매우 굴욕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중국이. 이 지도에 중국 앞바다를 한번 놓고 보십시오. 완전히 중국은 포위되어 있어요. 제일 위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한반도 있죠? 거기 주한미군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미국 동맹이잖아요. 그 옆에는 일본이죠. 일본도 미국 동맹이잖아요. 일본하고 대만하고 사위를 쭉 놓고 보면 그 류큐열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류큐열도 다 일본 거잖아요. 그 미국 편이에요. 거기도 다. 류교열도 끝나면 대만이 바로 있잖아요. 대만 미국 편이잖아요. 그 밑에 내려오면 어디예요? 필리핀이에요. 또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쭉 연결되는 게 전부 미국 편이고 미군 기지가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굴욕적인 상황인 거죠. 근데 중국이 미국에 덤비지 않는 시절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제 미국을 누르고 자기가 패권 국가가 되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치욕적인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잠수함이 태평양에 제대로 나가지를 못해요. 태평양에 나가려고 그러면 전부 미국의 감시망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군사작전 한번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떻게든 뚫고 나가야 돼요, 여기를. 뚫고 나가려고 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은 뭐냐? 대만을 점령하는 거. 그것은 명분도 있잖아요. 미국도 대만이 중국의 영토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70년대 초에 중국이 UN 회원국이 되는 거를 미국이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회원국으로 받아주면서 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 대륙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 이전까지 중국 대륙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고 중화민국이었어요. 현재 대만에 있는 그 정부, 그게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미국이 인정을 한 거고, 그래서 UN 회원국은 중화민국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바꿔치기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대만은 합법 정부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너 대만이 중화민국이 저게 합법 정부가 아니라는 거 너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맞아, 내가 그랬어. 근데 다만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 저게 합법 정부는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폭력으로 현재의 국경선을 변경하면 안 돼. 그게 UN 헌장에도 들어가 있는 거고 현재 국제법이 그거예요. 홍콩처럼 저렇게 하면 괜찮아. 그런데 무력으로 점령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런 단서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이 중국으로 하여금 대만 점령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것이죠. 중국으로서는 그러니까 나 어떻게든 나 이거는 우리 영토로 확보를 하겠어 라고 하는 고집을 어느 정도는 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대만을 그렇게 중국이 점령을 하고 나면 이거는 전략적으로 엄청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소위 불침 항모가 되는 거예요. 침몰되지 않는 항공모함인 거죠, 거기에. 거기다가 해군 기지를 설치를 하고 나면 그걸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대만이 침몰될 일은 없잖아요. 거기가 중국의 군사기지가 되고 나면 태평양은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서태평양은 중국게 되는 겁니다. 중국게 되고 나면 기존의 미국 동맹국들의 입장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태평양이 중국게 돼버렸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줄 수 없어요. 미국이 한국을 보호할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항공모함이잖아요. 항공모함이 올 수 없어요. 그러면 중국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중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미국 편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못한다고 봐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하고 전쟁을 벌일 수는 없잖아요. 일본은 어떨까요? 글쎄,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입장이 강하겠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미국 편일 수 없을걸요? 필리핀은 어떨까요? 이건 뭐 확실하게 중국 편에 붙는다고 봐야 돼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당연하죠. 그러면요, 그야말로 패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어떻게든 여기를 지켜야 되는 거고 중국으로서는 어떻게든 여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대만을. 그런데 현재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힘을 쓰고 있는 한은 미국은 어떻게든 대만을 지키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그래서 소위 딥스테이트들,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을 싹 갈아치우고 다 자기 사람으로 외교 전문가들 그 자리를 채웠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트럼프는 대만 괘씸하게 보죠. 여러 번 그런 발언을 했어요. 왜?
대만 쟤네들이 지금 최고의 반도체 산업을 갖고 있는데 반도체 누가 만들었는데? 그 반도체 다 미국이 만든 거 아니야. 미국이 만든 반도체 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텔 뭐 이런 거 다 미국 건데 그거 다 대만이 가져가 버려가지고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다 힘을 못 쓰잖아. 저 대만 친구들 아주 괘씸하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대만을 위해서 왜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야? 이런 입장인 거죠. 그 사람은 기존의 미국의 세계 전략하고는 굉장히 다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 어쩌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건 정말 가상적인 그냥 상상입니다만은 시진핑하고 딜을 할 수도 있어요. 거래를 벌일 수도 있는 거죠. 야, 내가 대만 침략하더라도 뭐 내가 관여 안 할게. 그 대신에 너 미국 거 많이 좀 사줘. 이런 딜을 얼마든지 벌일 수가 있죠. 또는 미국에다가 수출하지 마. 뭐 이런 딜을 충분히 벌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런 상상조차도 가능한 그런 변화가 올 거다. 사실 지금 중국이 반도체 수급에 좀 곤란을 겪고 있잖아요.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손에 넣게 되면은 이 반도체 기술도 상당 부분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제 추측컨대는 그리고 지금까지의 증거에 의하면 대만을 손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반도체는 못 가져갑니다. 왜? 지금 현재 중국이 당장 문제가 생긴 게 최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거든요. EUV라고 하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 단계는 DUV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지금 중국은 DUV만 확보하고 있고 EUV는 확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만드는 기업이 네덜란드의 ASML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유일하게 그 기업에서만 만듭니다. 그 기업이 중국한테 그걸 팔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왜? 미국이 제재를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미국의 제재 내용은 뭐냐면 미국 기술을 써서 만든 반도체 첨단 장비 제품이라면 중국에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고 만약에 중국에 제공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그 기술 제공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ASML도 미국 기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다가 그거를 넘겨줄 수가 없는 거죠.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DUV 장비만 가지고 반도체를 제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걸로 정상적으로 제조 가능한 것은 20나노, 25나노 그 이전 세대의 반도체들입니다. 최근에 7나노짜리를 중국이 만들어내기는 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무리를 해서 만드는 거고 제조 원가가 엄청나게 높고 실패율도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이에요. DUV 장비를 가지고 7나노짜리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EUV 장비는 대만 TSMC 같은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중국이 장악을 하면 그거 갖다가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못 씁니다. 첫 번째 다 파괴할 거예요. 전쟁이 나면 그걸 다 파괴할 것이고 최근에 ASML이 발표를 했어요. 무슨 발표를 했느냐? 원격으로 그 장비들을 무력화시키는 장치들을 다 해놨다. 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못 써요. 그 EUV 장비라고 하는 거를 쓰지 못한다. 그거를 기계를 물리적으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쓰지 못한다. 그리고 전쟁이 나오면 분명히 파괴할 것이다. 그거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죠. 사실은 장비보다도 사람이 훨씬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EUV 장비를 가지고도 대만의 TSMC처럼 저렇게 비즈니스를 못하는 이유는 대만 같은 그런 인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물건을 만들어내는 건데 장비를 가지고 우리나라는 대만처럼 그렇게 숙달된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그런 인력 엔지니어들이 없어요. 그럴 기회도 없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이 그 인력을 손에 넣게 되면 중국도 그걸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을 몇 명 데려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인력의 네트워크가 필요한 겁니다. 수많은 인력의 풀이 필요한 거예요. 한두 명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시너지가 나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거를 미국도 못 가져가고 일본도 못 가져갑니다. 그걸 통째로 옮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되느냐? 아마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겠죠. 대만에 계속 있으려고 할 일은 절대로 없다. 그 사람들이. 대만 사람들도 중국처럼 살고 싶어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엄청 많을 거예요. 미국도 받아들이려고 할 거고 일본도 받아들이려고 할 거고 그럴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대만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못 데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대만에 전쟁이
나와서 중국이 그걸 장악할 상황이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떠나겠죠. 그래서 중국은 그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만을 물리적으로 장악하는 건 가능하다. 그 대만을 군사기지로 쓰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반도체를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물리적으로 가져간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이 보시기에 미국, 중국 양 대국 간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우리나라가 이 사이에서 도대체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중국은 패권 국가이기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중국은 어떻게든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고 할 것이고 자기 편 국가들을 계속 끌어모으려고 할 것이고 국토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만을 손에 넣으려고 할 거예요. 국토의 완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 때의 영토, 그걸 그대로 다 원상 복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청나라 때의 영토라고 하는 거는 신장, 위구르, 티벳 이런 지역이고 다 이제 다 손에 넣었잖아요. 그리고 홍콩, 마카오 이런 데고 또 타이완, 블라디보스톡 그쪽에 있는 지역입니다만 아직 러시아하고 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국토의 완결성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진핑이 내세우는 또 중국 공산당이 내세우는 그들의 역사적 과업 같은 거입니다. 그래서 이 영토를 확장하는 것, 그리고 자기 편으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끌어들이는 것,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이루어내는 것, 이거는 중국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자, 미국은 어떨까? 미국은 11월 달 대선에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입장은 달라지겠죠. 현재 바이든 정부가 계속 된다고 하면 미국도 패권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동맹국들을 계속 규합을 해서 반중 전선, 반러시아 전선 이것을 계속해서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고자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확고하게 서 있는 나라가 일본, 호주, 대만, 기존의 유럽의 나토 국가들 이런 데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영국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글쎄, 다음번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뭐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입장을 정하셔야 되는 거죠.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우리나라는 그러면 미국 편으로 갈 거냐? 중국 편으로 갈 거냐? 이거는 중간에서 모호하게 나는 뭐 정치적으로는 미국 편이고 장사는 중국하고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또 양면 전략? 이게 이제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글쎄요, 우리 국민들은 어느 쪽을 택하게 될까요? 저는 미국 쪽이 맞다고 봐요. 미국 편이 맞다고 보는 것이 우리 한국인들은 중국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중국 사람들처럼 산다라고 하는 거는 공산당의 통제를 받으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 사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중국 쪽으로 간다면 분명히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자기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를 원치 않을 거 아닙니까? 왜 그거 잘못하면 자기 나라 안으로 전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테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한국인들이 중국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쪽을 원할 거라고 보고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양면 전략을 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중국하고 척을 지게 되면 우리가 중국의 물건을 팔 수 없다. 중국하고 잘 살게 되면 중국의 물건을 팔 수 있다. 이런 계산들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는 예전에 그랬던 겁니다. 2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까지 지금까지도 사실은 중국에 꽤 물건을 잘 팔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 저는 중국에 물건 못 판다고 봅니다, 이제는. 중국에 팔 물건이 없어요. 지금까지는요,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관계에서 보면 우리는 중국이 뭔가를 수출하면 한국 수출도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왜? 우리가 훨씬 더 중국보다 첨단 제품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뭔가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국 물건을 수입해다가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뭔가를 보태서 중국제를 만들어서 수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한국 수출도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새롭게 전개되는 국면은 중국이 다 만들어요. 중국이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나라 거 수출 못하는 구조가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급속하게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시진핑이 신질 생산력이라고 부르는 그런 새로운 산업들인 겁니다. 그 아주 대표적인 전기차잖아요. 자, 중국 전기차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값은 어떻습니까? 엄청 싸요.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 6라고 하는 차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기차. 이게 45,000달러입니다. 국제 가격이. 한국산이잖아요. 아이오닉 6.
자, 그런데 중국산 BYD가 만드는 C거리라고 하는 본격적인 수출품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9,700달러입니다. 한국산 45,000, 여기는 9,700. 물론 퀄리티의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싸도 너무 싸잖아요. 이제 중국산도 퀄리티 괜찮아요, 이제. 같은 시장에서 물건을 팔 때 팔 수 있습니까? 못 팝니다, 이제. 이게 철강 그렇지요. 조선, 선박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지요. 석유화학도 그렇지요. 전자제품 그렇지요. 반도체는 아직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게 지금 다 이렇게 부딪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수출도 늘어난다?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중국 수출 늘어나면 우리나라 수출 줄어드는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생각해 보세요.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여러분들 써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얼마나 쌉니까? 쿠팡이 장사하기 어려운 구조로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첨단 제품 그러지 자파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지. 유통조차도 중국하고 같이 부딪히게 되면 유통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이제 우리는 이 미국이나 유럽 쪽 이쪽에 가서 붙어야 조금이라도 뭔가를 팔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점점 더 그런 거죠. 저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고 봐요. 어차피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 국민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지금 새로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큰 메가 트렌드, 경제, 수출 시장에서의 큰 메가 트렌드, 이거를 정말 잘 보셔야 되고 우리의 시장이 어디일 수밖에 없는가를 정말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